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를 놓고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핵 협상은 어려운 도전이지만 정해진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음 달 1일 이전에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미중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친 전당대회를 연기할지 여부를 오늘 최종 결정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거행됩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 날짜는 나왔지만 여러 가지 세부 사안들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여전합니다. 장소도 그중에 하나겠죠.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된 걸 보면 상당한 기싸움이 있나 봅니다. 특히 이 북한 쪽에서 다낭 말고 하노이를 고집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미국이 흔쾌히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는 비핵화 의제를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이 거셌는데 이번에는 일단 장소에서부터 치열합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공개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는 예상했던 대로 베트남이었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하지만 정작 어느 장소에서 만날 것인지를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까지는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 미 국무부는 장소를 놓고 실무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on details as we speak, and we're looking forward to a very good summit. 북한은 자국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미국은 경호 등을 고려해 다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최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 국무부가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중대한 담판을 앞두고 북미 양국이 개최 장소를 놓고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노이에서 회담을 열 경우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도 베트남 지도부와 양자 외교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개최할 경우 국빈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립된 위치에 있는 다낭 개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북미가 회담에 앞서 회담 개최지 선정이라는 긴급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서울을 방문해 협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져 장소와 비핵화 협상의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속해서 군부를 짚히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들 위주로 내놓으면서 북한 측을 계속 독려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핵 협상은 어렵지만 정해진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순리로 받아들이자,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폭스 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또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무기 협상을 하는 도전이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는 정해진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가 재임 중 직면할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고 했다는 말도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감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달 말 베트남에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상응 조치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정부 차원에서도 북미가 과감한 상응 조치에 나서도록 설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간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 측에서도 과감한 상응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 측에 자주 설명해 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과감한 새로운 외교의 한 부분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협상 어려운 도전이지만 정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의 밀고 당기는 접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친 전당대회를 연기할지 말지 최종 결정합니다. 한편 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화두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후보자들마다 생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창봉 기자입니다. 2월 27일 전당대회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기간과 겹쳐 전당대회 연기 주장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오늘 선관위 회의에서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심재철, 안상수, 정우택, 주호영 의원은 긴급 회동을 통해 당의 의지와 정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며 2주 이상 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한 달, 오세훈 전 시장은 보름, 김진태 의원은 일주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황교안 전 총리는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전당대회를 계기로 한국당 내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두가 됐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며 사면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때나 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박근혜냐 아니냐 이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반면 다른 주자들은 박근혜 석방론을 꺼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은 될 거라고 세월호하고 그거로 탄핵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조심스럽게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잘 정부도 들어야 된다. 이 같은 발언은 책임당원 투표가 70%나 반영되는 전당대회에서 책임당원의 30%를 차지하는 대구 경북 지역을 의식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전기 설비가 고장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2,100세대가 영하 10도 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은 사고 2시간가량이 지난 오늘 오전 1시 30분쯤에야 복구됐습니다. 한전 측은 아파트 내부 전압 연료기가 일부 뜯겨 있던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해양경찰대원들이 차가운 바닷물로 들어가 구조에 나섭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울산 장생포부두에서 한 유조선이 계류 중이던 선박 3척과 충돌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연료 탱크가 손상되지 않아 해양오염 사고도 없었습니다. 해경은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선박들을 인양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시각인 9시 50분쯤엔 경남 통영의 한 도로에 정차돼 있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차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숨진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타사 의심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집트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낙타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한국 대사관 등이 밝힌 내용을 보면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이집트의 휴양도시 후르가다 인근 사막에서 60대 한국인 여성이 낙타 타기를 체험하던 중 땅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숨진 여성을 비롯해 한국인 관광객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땅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감정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더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하는데요.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화장품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해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130만 원. 올해는 1억 8,300만 원으로 2배 오를 전망입니다. 몇 년간 한 자릿수 상승률이었지만 올해는 100% 오르는 겁니다. 명동의 한 은행 땅값도 지난해 제곱미터당 8,800여만 원에서 올해 1억 7천여만 원으로 갑절이 됐습니다.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300만 필지 가운데 50만 표준지에 공시지가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 9.5%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데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4% 상승이 점쳐졌습니다. 지난해 상승률 6.8%보다 2배 이상 뛴 수치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고가의 땅이 몰려있는 강남구와 명동이 있는 중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등은 20% 내외로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 반면 성북구는 7% 정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싼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세 반영률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는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에 우려를 표하며 국토부에 인하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1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하고 13일 공식 발표합니다. 급격한 땅값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일반 주택뿐 아니라 땅과 건물의 공시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KBS가 1,000억 원 넘는 고가 건물들의 공시가를 입수해서 분석해봤더니 시세 반영률이 평균 36%에 불과했습니다. 예컨대 100억 원짜리 건물이라면 36억짜리로 평가를 받아서 그 수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주인이 바뀐 서울 여의도 HP 건물입니다. 당시 매가액은 2,122억 원. 그런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땅값은 419억 원, 건물값은 356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실제 가치는 2천억 원을 훌쩍 넘는데도 775억 원어치 37%에만 과세가 이뤄진 겁니다. 7,484억 원에 거래된 삼성물산 사옥도 2,951억 원에 거래된 SK증권 빌딩도 시세 반영률은 30%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초고가 건물 16건에 대한 경실련 분석 자료를 KBS가 입수해봤더니 평균 공시가 반영률이 시세의 36%에 그쳤습니다. 건물값을 제외하고 땅값, 즉 공시지가만 보면 시세 반영률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 70%인 점을 감안하면 건물주들이 내는 세금은 훨씬 적다는 얘기입니다. 상가와 빌딩의 시세 반영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와 재벌들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3.3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춰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고가 건물 상당수가 법인 소유인 만큼 부동산으로 이득을 얻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강하게 묻겠다는 겁니다.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적어도 80%는 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정부로선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조세 저항감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초기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한 결정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무궁화호 열차에서 난데없는 화상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차 난방기가 객석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거기 접촉한 승객들이 저온 화상을 입는 건데요.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려고 무궁화호 기차를 탄 김모 씨. 깜빡 잠이 들었다가 내렸는데 종아리에 큰 물집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기차 난방기에 자꾸 닿았던 부위였습니다. 미지근하니까 그게 계속 그냥 장시간 맞으면서 그 안에서 익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집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더니 3도 저온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화상이 생각보다 깊어서 개사된 조직 그 피부가 죽은 살이 좀 꽤 들어있어서 그걸 이제 황당한 마음에 코레일의 병원비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2주 넘게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급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어떠한 연락도 없고 뭐 쳐다보거나 그런 것도 없고. 실제 무궁화호에 탑승해봤습니다. 난방기에 간단한 경고문이 붙어있긴 하지만 몸을 대고 있는 승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뭐 이걸 둘 거면 뭐 승객이랑 좀 떨어지게 해두던가 아니면 이것만 좀 따로 뭐 그냥 차단막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인터넷에도 무궁화호 화상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리가 데여가지고 봤더니 이제 빨갛게 부어가지고 안내 문구 같은 거를 봤는데 커튼 뒤에 이제 가려져 있어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유사 피해는 7년 전부터 생기고 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코레일은 보험사를 통해 김 씨에게 연락해 보상금 지급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또 승객들의 화상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기 구조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아이돌 가수들이 앨범을 발표하고 콘서트를 하는 건 새삼스러울 게 없겠죠. 그런데 요즘은 전시회도 열고 웹툰 주인공으로도 등장하는 등 아이돌 관련 문화 콘텐츠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8m 대형 스크린에 그룹 워너원이 등장하자 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지난 연말로 512일간의 활동을 끝낸 워너원을 추억하는 전시회입니다. 워너원의 사진과 애장품이 가득합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활동 기록을 남겨놓은 게 조금 막 울컥하기도 하고 뭔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묘해요. 영화관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서고 매진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실황 영화 러브 유얼셀프 인 서울은 중장년층에까지 인기입니다. 재관람률도 11%를 넘어섰습니다. 싱어롱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재관람률보다도 높습니다. 콘서트를 갔다 왔으니까 뭔가 지금쯤 추억하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화면 위주로 보고 내일은 좀 노래 듣는 걸로. 전 세계 102개 국가에서 동시 개봉했는데 개봉 당일에만 120만 명이 영화를 봤습니다. 좌우 3면 스크린으로 펼쳐지는 스크린X 상영관은 인기가 높고요. 여기에 더해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스크린X 싱어롱 상영관은 인기가 더욱 높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주인공으로 한 웹툰도 나왔습니다. 청춘들이 자아를 찾고 성장하는 과정을 방탄만의 해석으로 그려냈는데 7개국에서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팬덤도 더 확장되면서 음악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들과의 어떤 그 연결 이런 것들이 어떤 세계화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이돌 그룹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무대를 넘어 확장되면서 팬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생활 습관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특히 운동 안 하고 과음하는 습관 등 때문에 비만처럼 만성질환 겪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박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30을 넘어 고도비만 상태인 40대 남성입니다. 식사 조절,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규칙적인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이제 몸에 익히셔야 되겠고. 살을 빼고 싶지만 생각만 있을 뿐 바쁜 일상에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생각은 잘 갖고 있는데 회사 생활하고 또 육아를 해야 되고 아이들 뭐 챙겨야 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일을 마치면 술자리로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는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좀 자주 있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활 습관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월간 음주율은 증가하는 반면 걷기 시천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비만 인구와 고혈압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만성 질환은 노년기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성인병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남성의 경우 건강 수명이 65세에 그쳐
기대 수명인 80세까지 15년간 앓고 지내다 생을 마감합니다. 빨리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만 해도 심장병 발생 위험이 30% 줄어듭니다. 절주와 규칙적인 운동이 만선 질환을 줄이고 건강한 노년으로 이끕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어제 낮부터 강한 추위가 몰려오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낮다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아랑 기상캐스터,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다고요? 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10도 보이고 있고 체감온도는 영하 14.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철원의 현재 기온은 영하 11.4도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16.4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도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진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뚝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기온 자체는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일부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이처럼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각별히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0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얼마 전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다 흉기 공격으로 숨진 의사에 이어 이번에는 응급의료에 헌신해왔던 국립중앙의료센터장의 죽음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설 연휴에 병원에서 숨진 윤한덕 센터장이 주인공인데요.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소를 찾는 발길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비보가 믿기지 않는 듯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누구보다 응급의료에 대한 애정이나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던 분입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설 전날인 지난 4일 병원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응급 환자를 돌봐온 고인. 세상과 이별한 마지막 장소도 병원이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이면 뭐 한 5, 6일 이상은 그 집에 가지 않고 일을 해왔었고, 보안 요원이나 이 순찰을 돕니다만 의뢰 항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동식 병원과 닥터 헬기 도입, 권역 외상센터 구축. 우리나라 응급의료 발전엔 늘 고인이 함께했습니다. 열악한 응급의료 현실에 맞서 환자가 우선인 의료 현장을 꿈꿨습니다. 국가 진료 정보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응급의료 기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질을 향상시켜 놨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연휴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던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연결식은 10일 국립의료원장으로 거행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장례 절차가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사고 후속 대책에 관한 합의가 지난 설이 돼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망 후 2달 만에 민주사회장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장례는 4일간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됩니다. 장례 첫날인 어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 씨를 기리는 마지막 촛불 문화제가 열립니다. 2달 만에 아들의 장례를 치르게 된 김 씨의 어머니도 추모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료들 아직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거 그분들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여태까지 저 아이를 냉동고에 있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족 측은 위험에 처한 비정규직이 아직도 많다며 장례식을 미뤄왔지만 지난 설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료나 설비 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은 유가족에 배상하고 안전설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이제 김 씨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안전하게 다 라인
개선이 돼서 근무자들이 사고 없이 현장에 복귀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내일 오전 발인을 마치고 김 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제를 진행합니다. 연결식은 내일 낮 광화문 광장에서 엄수됩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의 전국 혼란과 관련해 KBS 취재팀이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된 과이도 국회의장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까지 거부하는 마두로 정권을 범죄자라고 규정하면서 군부의 움직임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과도정부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KBS와의 인터뷰에서 콜롬비아 국경에 도착해 있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품을 마두로 정권이 거부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의약품 난속에서 3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Criminal casi negar el acceso a esta ayuda que necesita que salvaría vida. 군부도 현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조만간 정부에 반기를 들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Persecución, tortura, escándalo y 5 o 6 que están arriba en la élite, en la cúpula, tienen secuestrado. 마두로 대통령의 자진 사퇴 불가 입장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력 관계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 fuerza de la gente protestando, de la gente, los ciudadanos en las calles, la necesidad y la fuerza también del acompañamiento internacional. 과도정부 구성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군과 경찰 등 치안 기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선관위를 구성하는 3단계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이도 국회의장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현 정부와 최대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정권을 이양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지난해 말 러시아에서는 가스 폭발로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터키 이스탄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8층짜리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매몰됐던 5살 여자 어린이가 1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김영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큰 길가 아파트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고 때마침 하교 중이던 학생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터키 이스탄불 동부 카르탈 구역의 8층짜리 아파트가 이틀 전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당국은 2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되며 8명이 더 숨진 채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잔해에 묻힌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엔 14가구 4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Bir ümit içinde bekliyoruz yani şu an ölüm sayısı da az olduğu için hala yaşıyor ümidimiz var. 사고 18시간 만에 5살 여자 어린이가 극적으로 구조돼 간단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3명이 구조됐습니다. 당국은 주변 건물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붕괴된 건물은 27년 전 지어져 나중에 3계층이 불법 중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TV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 역을 연기하는 우크라이나의 이 배우, 놀랍게도 실제 우크라이나 대선가도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는 인기 TV 시리즈 국민의 봉사자에서 대통령 역을 연기하던 배우였는데요. 지난해 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오는 등 유력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젤렌스키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을 공중으로 던집니다. 물은 순식간에 얼음 결정으로 변해 눈처럼 내리는데요. 이번 주 러시아 시베리아와 우랄 지역에 갑자기 최저기온 영하 40도의 한파가 닥치면서 이 지역 SNS 이용자 수백 명이 이런 영상들을 추위 도전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영하 27도까지 기온이 올라 한파가 다소 풀리면서 이런 게시물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환호성을 받으며 마라톤 도착점을 통과하는 한 남성.
7일 동안 전 세계 7개 대륙 7개 코스에서 마라톤을 뛰는 월드 마라톤 챌린지의 올해 우승자, 바로 미국인 마이클 워디언입니다. 올해 대회는 지난달 31일 남극을 시작으로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2003년 처음 창설된 뒤 현재까지 7개 코스를 모두 완주한 참가자가 20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암 환자들은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면역기관인 림프절부터가 제일 먼저 암세포의 공격 대상이 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림프절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처음으로 규명해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 환자 사망 원인의 90%를 차지하는 암전이. 면역기관인 림프절은 암 전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암이 어떻게 림프절에 퍼지는지는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면역세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암세포한테 오히려 적대적인 환경인데 어떻게 암세포가 이런 림프절을 교두보 삼아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지. 암의 림프절 전이 원리를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고규영 단장팀은 암세포가 림프절로 퍼질 때 지방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암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 삼아 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암에 걸린 생쥐에 지방산 대사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입하자 림프절 전이가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며 암세포가 에너지를 얻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암 전이 과정에서 지방산 대사를 활성화하는 YAP 인자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즉, 지방산 산화나 YAP 인자 발현을 억제하면 암의 림프절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암 환자는 암 자체보다는 암 전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암 전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 이번 연구 내용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다음 주말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르는데요. 요금이 오르는 만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습니다. 승차 거부 없는 콜택시, 여성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전용 콜택시가 이달 중 운행을 시작합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콜택시는 기사가 승객을 골라 태우지 못합니다. 승객이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자동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승객이 탄 뒤에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차 거부는 원천적으로 이제 금지가 될 거고요. 이 부분들이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게 돼서 유아 전용 카시트가 있는 이 콜택시는 여성 전용입니다. 기사도 여성입니다.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여성 보호자와 함께 탈 수 있습니다.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병원 때문에 가는 소아과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병원 진료만 잘 잡으면 전일 예약은 별로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동 배차 콜택시와 여성 전용 콜택시는 이달 안에 서울 시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택시 요금에다 부가 서비스 요금 2, 3천 원 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택시 기사에게는 완전 월급제를 적용합니다. 산학금이 없으니까 성차 거부라든가 손님 골라 태우기 같은 난폭 운전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운송업체는 여성 전용 콜택시 20대와 자동 배차 콜택시 300대를 석 달 동안 시범 운행한 뒤 더 늘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해마다 명절 연휴가 지나면 고속도로 주변에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회용 소변기에 가정용 전열기구까지 버려졌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한 휴게소입니다. 주차장 갓길에 담뱃갑과 빈 물병, 기저귀가 널려 있고 차 안에서 쓰던 일회용 소변기도 버려졌습니다. 바리케이트 깨진 틈 사이에도 쓰레기 비닐과 빈 캔이 가득합니다. 카시트에 심지어 난로까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전열기구나 이런 이제 카시트 같은 건 이제 가정집에서 버리게 되면 아마 비용이 지출되니까 이제 귀성객분들이 오시면서 휴게소에 이렇게 버리지 않았나.
고속도로 졸음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꽁초가 셀 수도 없고 빈 고구마 상자는 아예 철창 너머에 버려졌습니다. 휴게소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모으는 수거함입니다. 평소 이 12톤짜리 쓰레기 수거함을 채우는데 열흘이 넘게 걸리지만 이번 설에는 닷새 만에 가득 찼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200톤을 넘길 전망입니다. 명절에는 하루 평균 40톤가량의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평소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3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최근 3년의 명절 연휴 동안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1,400여 톤으로 처리 비용은 4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무단 쓰레기 투기,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조달청의 관용 레미콘 입찰에서 대전 충남 지역의 3개 조합이 담합을 했다가 적발돼 14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이런 담합이 전국 곳곳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달청이 실시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관용 레미콘 입찰에서 3개 레미콘 조합의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 세종, 충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과 대전, 세종, 충남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충남 중서북부 레미콘 사업 협동조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조달청의 2015년과 16년 레미콘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낙찰받을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두 조합은 합의한 비율로 입찰해 2016년에는 예정가 대비 99.99%, 15년에는 99.94%에 낙찰받았습니다.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 공고 수량과 일치하도록 출찰 수량을 합의하면 낙찰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015년과 16년 서부권역 입찰과 2015년 천안권역 입찰에도 마찬가지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충청조합에는 71억 원, 충남조합에는 20억 원, 중서북부조합에 55억 원 등 모두 1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조달청 입찰에 담합한 호남 제주 지역 9개 조합에 대해 과징금 101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민간용 레미콘을 7년간 담합한 경인 지역 26개 업체에 과징금 156억 원이 부과되는 등 곳곳에 담합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칸 그리고 베니스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한국 영화 5편이 초청된 가운데 한국 영화 100년을 맞아 남북 영화인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제69회 베를린 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덴마크 여성 감독 로네 세르피의 더 카인드니스 오브 스트레인저가 개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개막작을 비롯해 17편이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곰상을 두고 경쟁 부문에서 맞붙습니다. 한국 영화는 올해 경쟁 부문에는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수진 감독의 우상이 파노라마 부문에, 장률 감독의 후쿠오카가 포럼 부문에 초청되는 등 모두 5편이 상영됩니다. 우상에 출연한 배우 설경구, 천우희 등은 베를린을 찾아 관객을 만납니다. 정치적, 사회적 주제의 영화들이 강세를 보여온 베를린 영화제의 전통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A lot of rich countries, they're closing their borders and climate changes.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happening and urgencies. 11일 저녁에는 한국 영화의 밤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영화제에 초청된 한국 영화들을 소개하고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를 조명합니다. 또 15일 베를린 자유대에서 열리는 한국 영화 100년 기념 학술 행사에는 북측 영화인 3명도 참석해 남북 영화 교류 방안을 모색합니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는 모두 400여 편의 영화가 선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도심권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집회 정보 확인하시고 우회도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와 비슷하게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내부순환로 양방향 전 구간 소통 원활하고 올림픽대로는 평소 밀리는 여의도 부근을 비롯해 전 구간 제속도 낼 수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묵동 IC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여파로 월릉 분기점부터 밀리고 경부고속도로는 외곽 방향으로 반포 IC 부근에서만 짧은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중에는 한강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건너는 데 힘겹고 증산로 월드컵 터널 방면 상암사거리 부근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진행한 후 3시부터는 서울역을 출발해 세종로 소공원까지 3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문 앞에서도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요. 역시 차로를 이용한 행진으로 혼잡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액은 10억 달러 미만,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줄었지만 미국의 분담금 요구액도 12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 양측 간 주고받기가 어느 정도 이뤄진 모양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합의는 4월 15일까지였던 협상 시한을 2달여 앞당긴 조기 타결입니다. 여기에는 이번 달 말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키려고 했던 1조 원의 마지노선은 무너졌지만 최근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나토 국가들이 분담금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2조 원이나 증액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진행돼 왔습니다. 1년 유효 기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을 실감하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몇 달 뒤 다시 협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합의로 일단 큰 파도는 넘었지만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어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무조건 다 내어주지도 않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를 놓고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핵 협상은 어려운 도전이지만 정해진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음 달 1일 이전에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미중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친 전당대회를 연기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은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10도 보이고 있고 철원은 영하 11.4도, 전주는 영하 6.3도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진 상태입니다. 서울의 현재 체감온도는 영하 14.1도, 철원 영하 16.4도, 전주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
기온이 0도에 머무는 등 하루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당분간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바람 덕분에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회복한 상태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서 철원여가 1도, 청주 2도, 광주 대구 5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광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